그날 문 밖에서 울던 그 아이를 나는 내 손으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애가 배를 남산만큼 안고 병원에서 나오는 걸 보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죄를 지은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약혼녀를 쫓아냈고 아들은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그 애는 제 아들의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살배기 아이가 제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저를 얼마나 후회하게 만들었는지, 그날의 한마디가 어떻게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기적의 기록입니다. 우리 가족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29살이던 아들 민수는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며 3년 동안 연애해온 약혼녀 수진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하지 않아도 통할 만큼 사이가 좋았고 양가 부모님 모두가 흐뭇하게 바라보던 예쁜 커플이었습니다. 약혼 반지를 끼우던 날 수진은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 맞지? 꿈 같아. 당연하지. 네가 나랑 결혼해준다는데 내가 더 감사해야지. 앞으로 평생 내 옆에 있을게. 결혼식장도 계약했고 신혼집도 계약했고 예물까지 어느 정도 맞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평범하고 누구보다 행복했으며 누구보다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는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이 비극으로 뒤바뀌는 단 한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야근을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 신호 대기 중이던 민수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시속 120km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민수는 그날 밤 3번이나 심정지가 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심장은 살아났지만 민수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눈을 떴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 누구예요? 민수는 자신의 이름을 겨우 말했지만 약혼녀에 대한 기억은, 결혼을 준비하던 기억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부분 기억상실이라 말했고 더 큰 문제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렇게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 저는 밤새 기도하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약혼녀 수진의 부모가 병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드님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부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제발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파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모를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널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지키려고 하는지. 그렇게 저는 아들의 약혼녀 수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몇 주가 지나던 어느 날 수진은 더는 참지 못한 듯 충혈된 눈을 하고 엄마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처럼 창백하고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민수 오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죠? 한 달째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에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한계였어요. 걱정,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오빠가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니죠?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되고, 친구들도 모르겠다고 하고,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 애는 손톱이 다 부러질 정도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민수가 사라졌다는 공포 속에서 밤마다 울며 잠들었다는 게 그 얼굴만 봐도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진의 부모가 전화를 걸어 저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만나게 하지 마세요. 그날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마치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부탁이에요.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저는 두 아이 모두를 지켜야 하는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한쪽은 사고로 기억을 잃고 움직이지 못해 살아있는 것조차 고통인 하나뿐인 아들 민수. 다른 한쪽은 파혼으로 정신적 붕괴 직전인 내 하나뿐인 아들 민수가 사랑하는 수진이. 저는 두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아픈 사람을 먼저 지키기로 했죠. 그 선택이 옳았다고는 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마른 세수를 하듯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빠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가볼게요. 오빠한테 무슨 일 나는 건 못 버텨요. 저는 입술 안쪽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자는 잔인한 진실 아닌 거짓말을 뱉었죠. 그 아이, 널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수지는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네? 오빠가 왜요? 그만 와. 너희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 말을 들은 수지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금방이라도 산산이 깨질 듯 일그러졌고 이윽고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이 풀리며 엎드리듯 울기 시작했죠.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왜요? 오빠 왜 이러는 거예요? 오빠 제발. 문 밖에서 울부짖는 그 애의 목소리는 저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고 억지로 믿어야만 했으니까요. 문이 닫힌 뒤에도 수진은 문고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오빠, 제발 왜 이러는 거야? 나 무슨 잘못했는데. 문전박대의 죄책감을 품은 채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쓰러질 만큼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민수를 돌보고 요 며칠 사이에 피곤이 아니라 죄의 무게가 저의 허리를 더 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저의 문전박대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잔인해서가 아니라 두 아이를 모두 다치지 않게 하려는 절박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의 3년을 모두에게 지옥으로 만들었죠. 저는 약혼녀 수진을 문전박대하고 문을 닫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얼굴, 짙게 젖은 눈과 무릎이 풀려 현관 앞에 주저앉던 모습, 문 밖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제발 하던 그 울음. 그 모든 것이 새벽까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혼녀 부모가 전한 말, 우리 딸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 그 부탁이 저의 입을 막아버렸죠. 거기에 민수의 상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활은커녕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넋두리를 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오면
이미 해가 떠 있었습니다. 쉬지도 못한 채 저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은 오래된 골목에 있는 작은 백반집. 단골들도 많이 찾았지만 저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예요. 얼굴이 반쪽이네. 괜찮아요. 민수만 나으면 괜찮아요. 저는 손목이 부어오르고 허리는 매일같이 찌릿찌릿했지만 아들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점심 장사 끝나면 곧바로 버스를 타고 민수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저의 하루는 식당 병원 그 반복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고는 버틸 수 없어 억지로 한 사람을 들였죠. 그 사람이 선자였습니다. 제가 환자 많이 봐서 아는데요. 이런 젊은 환자는 굴려야 빨리 나아요. 부탁드릴게요. 잘 좀 돌봐주세요. 간병인 선자의 첫인상이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응 기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복도에서 민수의 울부짖음을 듣게 됩니다. 아, 아파요, 제발.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저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뛰어 들어가려다 참았던 이유는 혹시나 오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나한테 화내. 뭐라고? 자꾸 화내고. 때리지는 않는데 밀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당장 바꿀 순 없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고 대기 명단도 길었으니까요. 저는 주변 병실 보호자들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애 할머니 간식 훔쳐 먹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환자들이 울어요. 큰 소리로 욕도 하고. 저의 안 좋은 예감은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후 저는 물을 떠오며 우연히 CCTV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선자는 민수의 겨드랑이를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상태였기에 불안정하게 몸이 점점 뒤로 넘어가려 했죠. 으악. 저는 붕괴되었습니다. 눈이 새빨개진 채로 병실 문을 그대로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말라니까. 간병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라고 잘난 척하지 마요. 이런 환자는 이래야 껴요. 당장 그 손 치워. 당장. 병원 직원들이 몰려오고 소동이 생겼고 결국 간병인 선자는 환자 폭행 및 욕설로 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병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병원 간이 침대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들이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죄책감은 저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밤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다가 결국 새벽에 식당으로 가 일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사고 난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병원 바닥에서 새벽을 맞이했죠. 밤새 민수 간병하느라 1시간도 제대로 못 잤는데 아침 첫 버스 타고 식당으로 가야 하는 시간. 아무리 버텨도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민수 씨 보호자분 되세요? 고개를 들었더니 단정하게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서 나온 보상 담당자 김지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 누르고 있던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보험회사요?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사람이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직원은 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저희도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치료비와 위자료 보상을 진행하려고 방문드렸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현재 민수 씨는 중증 장애 등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일체는 전액 선지급으로 처리되며 간병 비용 또한 저희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 얼굴을 바라봤죠. 간병비도요? 하루에 12만 원씩 나오는 그 비용? 네. 앞으로 재활치료가 몇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 케어 플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당 운영하시면서 비용 부담이 너무 크실 테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비 어떻게 내야 하나? 간병비는 또 어떻게 하며? 이 아이 어떻게 살리나? 그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걱정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원은 제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서류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버티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숨이 꺽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저릿하고 고맙고 서러워서 눈물이 스르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민수 씨 상태가 안정되면 재활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좋습니다. 전원 비용도 저희 보험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조치해 두겠습니다. 저는 눈물로 번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 민수 재활만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보험 보상금이 들어오고 간병비 부담이 사라지자 저는 처음으로 46시간이 아닌 딱 8시간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제가 비로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손목과 허리 치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제적 여유는 저에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숨을 쉴 공간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보상 덕분에 민수는 더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중 재활, 전문 물리치료, 정형 재활센터의 집중 프로그램까지 비용 때문에 포기했던 수많은 치료들이 이제는 모두 가능해졌어요. 민수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민수는 조금씩 호전되어 가던 어느 날 민수의 물리치료가 끝나고 쉬고 있을 때 저는 잠시 쉬려고 병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과 마음이 지쳐서 단 2분이라도 쉬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맞은편의 산부인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커다란 배를 부여잡고 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에 익어 바라보던 그 여자는 민수의 약혼녀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곧 출산을 앞둔 듯 보였습니다. 옆에는 수진의 어머니가 부축하고 있었고 둘은 조심스럽게 분만실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저 배, 혹시 저 아이가 민수 아이는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민수의 아이일 거야. 그날 엄마는 병원 계단에 숨어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에서 깊은 죄책감과 후회, 분노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날 수진을 막지 않았다면, 아들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면, 내가 약혼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자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민수도 수진이도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오해한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슴에 묻은 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우리 세 사람
아니, 내 사람의 재회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되죠.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에게 3년은 마치 30년 같더군요. 저는 매일같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 곁에서 내 아들만 다시 걷게 해달라. 그 소원 하나만 붙들고 살았어요. 처음 1년은 민수가 스스로 죽고 싶어 할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엄마 그냥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는 그 말 끝을 듣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마. 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해. 그러고는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울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못 울겠더라고요. 한 번은 그 아이 앞에서 울었다가 민수가 더 미안해하는 걸 보고 그날 이후로는 절대 안 울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사고 직후엔 자기 이름도 겨우 말하던 애가 1년이 지나니까 어릴 적 이야기, 군대 이야기,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수진이란 이름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나는 일부러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와서 또 무너질까봐. 그렇게 2년쯤 되었을 때였죠. 어느 날 민수가 뜬금없이 묻더군요. 엄마 나 사고 나기 전에 누굴 좋아했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 아이 기억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냥 좋은 사람이 있었어. 너 많이 좋아해 주던 아이. 그래. 근데 왜 그 사람은 안 와? 나는 대답 대신 물컵을 집어 들고 민수 입에 대줬어요. 물이나 마셔. 내 몸 회복하는 게 먼저야. 그날 밤 나는 복도 끝 자판기 옆에 앉아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의사는 드디어 이제 이번 치료는 끝내고 통원으로 전환해 봅시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던 애가 보조기 의지해서라도 서 있을 수 있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기적입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많이 버텨주셨어요. 그 말 듣는데 그동안 버틴 시간이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기분이었달까요? 퇴원 날 나는 민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왔어요. 민수야, 봐라. 하늘도 파랗다. 너 다시 걸어 나오는 날 보려고.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엄마 나 이제 다시 살아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지만 애 앞이라 꼭 참았죠. 퇴원은 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우리는 다시 그 병원으로 통원 재활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번 병동이 아니라 재활센터였지만 그래도 그 건물, 그 복도, 그 냄새, 모든 게 3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산부인과 있는 쪽은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3년 전 배를 부여잡고 나오던 수진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그날도 우리는 재활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금 힘들었는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나는 그 아이 등을 살짝 받쳐주며 천천히 걷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까르르르. 고개를 돌려보니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장난감 자동차를 끌고 복도를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냥 귀엽다 생각하며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툰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놔두고 민수 쪽으로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양팔을 벌리면서요. 아빠.
그 순간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 목소리. 지우야. 안 돼, 거기 가면.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고개를 돌았을 때 내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3년 전 내가 문전박대했던 그 아이, 민수의 약혼녀였던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숨이 가쁜 듯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보더니 얼어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수 오빠? 민수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혹시 그 짧은 순간에도 내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내가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실을 말해야 하나? 이 아이, 정말 우리 손자가 맞는 걸까? 근데 도망갈 수도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입은 굳어버리고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적을 깬 건 수진 쪽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 그동안 내가 했던 짓들이 확 몰려왔어요. 3년 전 문 앞에서 울던 그 애를 다시는 오지 마라. 내쫓던 내 모습이 겹쳤거든요. 그때 또 한 사람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우야, 엄마 말 안 듣고 또. 그러다 우리를 보고 멈칫 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3년 전 병실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사람이 지금 다시 내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느껴질 만큼. 오랜만이네요. 그 말 내뱉는데 목이 꽉 막힌 것 같더군요. 민수는 아기와 수진을 번갈아 보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나. 이 장면. 언제 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 아리아의 기억이 이제 정말 돌아오는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점이 와버렸다는 걸. 그리고 정말로 그날 이후 민수는 가끔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엄마, 나 꿈을 꾸는데 낯익은 여자가 계속 나와. 울고 있어. 내 이름 부르면서. 나는 괜히 장난스럽게 넘기려 했죠. 야, 내가 인물은 좀 되니까. 꿈에서도 여자가 나오는 거지. 하지만 웃으면서도 속은 타들어갔어요. 근데 자꾸 오빠라고 불러. 나 누구랑 약속했었나 봐. 결혼 약속 같은 거.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단 걸 알아버렸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스스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소주를 깠습니다. 평소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날은 안 마시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잔에 술을 따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지. 그렇지. 내가 둘을 갈라놨지.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 그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하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이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됐다. 내가 죄인으로 서더라도 이 아이들 앞에 다시 서야 했어요. 그렇게 폭풍 전야처럼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우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민수에게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통원 재활 가는 날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도 있었죠.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얼굴이 하얘. 조금 할 말이 있어.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로비 한켠에는 수진과 아이지우 그리고 수진의 부모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아이만 상황을 모른 채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웃고 있었죠. 먼저 입을 연 건 수진 어머니였습니다. 민수 어머님,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어머니, 민수야. 지우는 너의 아들이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사고 나기 전에 우리 수진이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고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겁이 났습니다. 몸도 망가진 사위, 기억도 잃었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 딸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병실로 찾아가 어머님께 부탁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파혼해달라고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다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진짜야? 나는 이제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 그때 그랬다. 내가 기억도 잃고 다리도 못 쓰고 살아만 있는 것도 기적이라던 그때 너를 지키기도 벅찬 와중에 수진이 부모님이 찾아왔었어. 수진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끝내달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정말 미안하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날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현관 앞에서 울면서 민수 찾았을 때 내가 널 내쫓았지.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게 내 인생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착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나는 너한테서도 내 아들한테서도 손자한테서도 3년을 빼앗은 죄인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숨이 턱 막히더군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머님도, 그때는 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겠죠. 저도 민수 오빠가 날 버린 줄만 알았어요. 사고 난 것도 모르고, 연락 두절된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는 버림받았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지우를 혼자 낳으면서도 오빠를 원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애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우리를 모두 멈춰 세웠죠. 수지는 숨을 몇 번 골랐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사고 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저 병원에서 오빠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숨을 멈췄죠. 지우가 1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걸 봤어요.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엄마가 뒤에서 받쳐주고 천천히 걸음을 떼고 있는 사람.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오빠였어요. 3년 전 전신 깁스에 가려져 있던 그 얼굴을 그 애는 단번에 알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지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나타나면 오빠가 더 아플까봐. 혹시나 오빠가 정말 저를 싫어해서 연락을 끊은 거라면 그걸 사실로 확인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자 나는 가슴 한복판을 얻어맞은 듯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오빠가 재활 오는 날 저도 지우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멀리서라도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요. 그 말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럼 그동안 매주?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매주요. 그리고 지우에게도 아빠를 가르쳤어요. 민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제가 서툴게라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눈으로 날 바라봤는지. 아빠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너를 누구보다 보고 싶어 했을 사람이라고. 그 후로 지우는 병원에 올 때마다 민수 사진이 담긴 작은 폴더를 들고 왔다고 해요. 아이 눈높이에서
여기 이 사람이 아빠야. 그렇게 알려줬다더군요. 나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우가 민수를 처음 보자마자 아빠라고 달려갔던 이유. 그건 지우가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수없이 들은 이야기 속에서 아빠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키워왔기 때문이었어요. 지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민수 오빠를 보자마자 바로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수가 오열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였는데 그걸 몰랐어. 나는 그 자리에서 둘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그만 멀어지자. 수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거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눈물에 젖은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 순간 지우가 우리 셋 사이로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상 해맑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야? 모두가 그 말에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셋이서 아니 넷이서 손잡고 공원에 나란히 산책을 나갑니다. 햇살은 더 따뜻해졌고 지우는 더 많이 웃고 민수는 그 누구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아침엔 조심스레 천천히 걷던 그 아이가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공원을 걸어갑니다. 가끔은 지우를 번쩍 들어 올리며 말하죠. 지우야, 아빠 비행기 태워줄까? 지우는 깔깔 웃으며 민수 어깨에 매달립니다. 아빠 최고. 그 웃음소리에 나는 매번 마음이 아릿하게 뜨거워집니다. 3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니까요. 재활하면서 민수는 항상 메모를 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매일매일 그날의 느낌, 몸이 변하는 과정, 마음의 흔들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겪은 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싶어. 나 같은 사람 많더라.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힘낼 수도 있잖아.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수가 쓴 원고는 재활센터장님이 감동해서 출판사에 소개해 주었고 출판사에서는 단숨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사람들은 민수의 진솔한 기록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었다는 독자들의 격려가 우리에겐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책이 유명해지면서 민수에게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민수는 여전히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은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질 뻔했죠. 방송 이후 민수는 재활병원들, 복지기관들, 직장인 강의까지 곳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장에서 민수가 당당하게 서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보면 나는 믿기지 않을 만큼 뿌듯했어요. 수진도 옆에서 조용히 박수쳤습니다. 우리 오빠. 정말 멋지다 그치 지우야? 아빠 짱. 지우는 작은 손으로 민수의 사진이 붙은 책을 꼭 끌어안고 다녔습니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언제나처럼 공원에 왔어요.
나무 사이로 햇빛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하늘은 맑았어요. 수진이 내 옆에 와서 앉더니 살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엄마. 우리 지우 잘 크고 있죠? 나는 웃으며 그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데,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키우는 거지. 수지는 그 말에 또 울먹이며 웃었어요. 민수가 지우를 안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늘 보던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빛나 보였어요. 엄마 수진아. 나 이제야 알겠어. 우린 고개를 들었죠. 내가 다시 걷게 된 이유가 재활 때문만은 아니더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줬기 때문이야. 내가 돌아오길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해 눈을 돌렸어요. 민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 걸을게. 지우의 아빠로, 수진의 남편으로, 그리고 엄마의 아들로. 사람이 다시 걷는다는 건 단순히 몸 하나 일어서는 게 아니더군요. 포기했던 꿈이 다시 일어나고 사라졌던 인연이 다시 일어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게 걷는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보다 단단한 내 사람이 되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